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신 뒤에 그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훌륭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 때도 그 버스 전용 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 처음에 그 굉장히 욕먹어가지고 사실은 그때 사과도 했었어요. 솔직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버스 전용 차선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청계천 없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추진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이 부분들까지 배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강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의식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고 역시 그러니까 기대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해된 부분도 좀 오해를 받은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빌미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을 갖다가 하려고 꽤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임기 한 3년째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탄핵 방향으로 흔들려가는 바람에 사실은 그렇게 업적을 마지막에 좀 수확을 거두지 잘 못한 상태에서 나가시게 돼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기는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보다 이 결단력 이런 거는 좀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제 의정 갈등 부분은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일 외교 관계에 그러니까 이 회복한 부분, 한일 관계를 회복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일본 하면은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지금 온데 그 정부를 비판하는 거에 뭐 일본 교육감 당선된 사람도 뭐 친일교육 천상한다든지 뭐 친일파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틀림없이 안 좋은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북한, 러시아 최근에는 그다음에 중국 이런 이런 나라들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 안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대해야 하는 부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일 관계가 회복이 돼서 안보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협력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통령이 일단 통해서 일본에 다녀온 직후에 일주일 뒤에 제가 일본을 가서 일본의 주요 장관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하고 다른 일본의 정치인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사실은 자기네들도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됐다, 자기네들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강점도 있고, 거기 뭐 추가로 더 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 분이긴 한데 그 부분이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정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소위 과잉 권력을 행사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런 권력을 다 빼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권위주의 해체하는 건 좋은데 권위까지 다 해체해버려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 공적 분야에 있어서 권위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확립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DJ 대통령도 뭐 아주 큰 부분이거든요. 저는 DJ 대통령 때 이제 검찰에서 쫓겨나듯 나온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호남에서 대통령이 한번 나온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역 갈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역 갈등이 이제 주요 우리 사회의 갈등으로 처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물론 이념적인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세대별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더 커지다 보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크게 뭐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덜 보이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지역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
DJ 대통령께서 당선이 됨으로써 그런 그 호남 쪽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그 자기네들은 피해자다, 그리고 약자다, 피해자라기보다 약자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은 부분은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MF 같은 경우도 뭐 이상하게 IMF가 오게 됐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이 근로자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물론 재벌들도 해체가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그 사회적 약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뭐 이회창 총 그리고 아까 저 센터장 질문 중에서 그 대통령들 평가 하시면서 이제 시대 역순으로 쭉 해갖고 김대중 대통령까지 가셨는데 한 사람을 더 건너뛰셨어요. 예. 근데 저기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근대사에서 가장 그 잘못 평가된 대통령 중에 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예를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도 광주, 이제 우리 때는 사실 광주 사태라는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광주 사태라는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요즘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정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그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 같은 경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는 정말 굉장히 잘하는 거고. 근데 YS 같은 경우는 막판에 IMF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문제, 김현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굉장히 무능한 대통령으로 돼 있지만 지금 뭐 금융실명제라든지 공직자 재산 신고제부터 시작해서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지금 만약에 하나회 척결, 저는 사실은 국정원에 있으면서 당시 안기부에 있으면서 그 부분을 조금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굉장히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거가 만약에 없었으면은 지금 아마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쿠데타 시도가 최소한 한두 번은 있었을 겁니다, 군에서. 근데 그때 이제 하나회를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척결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부가 그러니까 더 이상 정치권에 끼기 위해서 나서는 거는 완전히 차단을 했고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상한 돈의 흐름을 막았고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통해 가지고 공직자가 이 부패를 노골적으로 부패하고 이러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차단됐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용감하고 결단이 대단한 그리고 실제 성과도 있는 대통령인데 이제 경제 부분에서 나중에 IMF 온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지. 그리고 그 모든 거가 그 IMF하고 아들인 김현철 수석 때문에 공이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그 업적 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한 10대 이내 대통령 중에서 제일 나는 한 일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한 사람 건너뛰었다고 한 게 앞으로 계속 건너뛰는 게 아니고 가장 최근에 문재인을 건너뛰신 그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험블하고 겸손하고 그다음에 인간적으로는 좀 좋은 분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영화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영화를 보다가 갔다가 영화관에서 용산 영화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마주친 적도 있고, 뭐 어떻게 우연히 또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서울대병원에서 마주친 적도 있고 이렇게 몇 번 마주친 적도 있는데 부드럽고 따뜻한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딸 문제 뭐 이런 거야 그거는 사실은 좀 마이너한 문제고 지금 여기 자녀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들 요즘 마음대로 통제 못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무슨 술 먹고 운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거 가지고 폄훼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일단 탈원전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큰 결정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결정이에요. 제가 2011년도에 그 해가 이제 이 쓰나미가 있던 이제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있던 해죠. 대지진. 근데 그때 이제 독일 아데나우 재단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하고 이제 몇 의원이 3명 의원이 갔는데 그 가 있는 사이에 그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가 앞으로 독일은 탈원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차츰 없애나가고 신규 안 짓고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 독일이 탈원전이 됐죠. 근데 그 결정을 했을 때 그 같은 그러니까 기민당이라고 독일의 보수정당 총리인데 보수정당의 젊은 당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데나우 재단이라는 게 그 재단에서 그 정당에서 운영하는 연구 센터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자기 총리를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독일이나 이런 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가 그리고 지난 유크레인 전쟁 시작한 이후에 독일이 지금 제일 크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되다시피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다 에너지 문제 때문에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지요. 그게 얼마 전에 드라기 리포트라고 최근에 이제 유럽이 왜 이렇게 유럽이 비실비실하냐라는 거를 리포트를 낸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내용 중에 아직 제가 처음만 보고 그냥 개요만 봤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이거 유럽이 너무 위선적이었다. 뭐 환경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거 이거 이 약자를 위한 배려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에서도 엉망이 되고 뭐 모든 부분에서 복지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유럽이 전체적으로 거의 망해가고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 지위가 형편없어졌다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다음 부분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영화 한 편 보고 뭐 결정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탈원전이라는 게 우리 같이 지금 독일은 그래도 사실은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 풍력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제법 있는 데입니다. 거기는 독일이 이렇게 병처럼 호리병 화병처럼 생겨서 밑에 부분은 일조량도 굉장히 많고 땅도 제법 넓어요 우리에 비하면. 그리고 북쪽에는 이 풍력 발전할 수 있는 그 여건도 충분히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산지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태양광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뭐 기름값은 완전히 우리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이 원자력 발전을 탈원전 해버리면은 그거는 더군다나 우리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를 무책임하게 해버리는 거는 굉장히 대통령을 살 일은 아니라고 하죠. 더 그랬던 부분이 우리가 탈원전 해놓고 체코에 원자력 세일즈를 하러 갔어요. 근데 탈원전 하는 나라에서 원자력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원자력 발전해라 우리 거 해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들은 다 미뤄졌어요. 지금 이 정부에서 연금 개혁하겠다고 나섰는데 연금 개혁도 좀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 개혁 얘기 좀 나오니까 그냥 나중에 밀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은 좋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전혀 준비가 이 지식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지의 준비, 마음의 준비도 잘 안 돼 있었던 분 같아요. 사실 본인도 2012년 대선에 나올 때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갑자기 불려 나오게 된 것이 무슨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권력 의지가 있었던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안하지만 그거는 좀 아니라고.